1939년 유럽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스탈린은 히틀러와 여러 국가를 두 정권으로 나누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결정은 크렘린이 조직한 침공, 강제 이주, 대규모 살인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지배 아래 수천 명의 폴란드, 발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체포되고 처형되거나 강제 노동을 하는 외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전쟁 중에 붉은 군대는 약탈, 학대, 보복을 포함하는 정복 논리로 외국 영토를 진격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는 숙청이 계속되었고 반유대주의가 커졌으며 탄압은 수백만 명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승리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고 굴라그는 여전히 가득 찼으며 공포가 모든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스탈린은 갈등이 끝난 후에도 절대적인 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침묵은 경고 없이 처벌하는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기 중 가장 큰 전쟁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광범위한 테러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와의 협정, 스탈린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조했는가? 사람들은 히틀러와의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스크바는 그 전부터 베를린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내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 위해 소련과 협상하는 동안 스탈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편 그의 관리들은 나치에 접근하기 위해 물밑에서 작업했습니다.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크렘린은 더 많은 시간이나 영토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히틀러와 협상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4월에 프랑스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대화하기를 원했을 때 스탈린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잘 사용하면 양쪽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곧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히틀러의 외무장관인 리벤트롭은 스탈린과 협상하는데 이전보다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 소련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스탈린은 전리품의 일부를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5월에 스탈린은 외무장관을 더 충성스럽고 폐쇄적인 몰로토프로 교체했고 그것은 이를 가속화했습니다. 8월 20일에 나치는 모스크바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리벤트롭이 직접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긴 저녁 식사로 그를 맞이했고 그 자리에는 건배, 농담, 그리고 예의로 위장된 많은 냉담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한 조항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별도의 문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유럽을 분할하는 합의였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폴란드 서부를 차지하고 소련은 동부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핀란드, 발트해, 국가 및 베사라비아에 대한 자유로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그 소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그들의 편에 있거나 적어도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이 그에게 더 많은 움직일 공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약으로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틀 후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전에 폴란드가 짓밟히기를 원했습니다. 소련군이 동쪽 국경을 넘은 것은 9월 17일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인들이 독일군과 싸우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갑자기 진입했습니다. 그때부터 폴란드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합의된 대로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소련 지역에서는 스탈린이 수천 명의 장교, 교수, 사제, 의사, 그리고 자신의 통치에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1940년 봄에 여러 기차들이 수천 명의 죄수들을 가까운 숲으로 수송했습니다. 카틴 칼리닌 및 다른 지역에서는 NKVD 장교들이 그들의 뒤통수에 하나씩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공동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년 동안 소련 정권은 그 학살의 책임을 나치에게 돌렸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지도상의 다른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10월에 그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소련군을 자국 영토에 받아들이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던 세 나라는 받아들였습니다. 곧 그들은 소련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는 스탈린이 어떤 합의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의 영토를 양도하고 소련 기지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핀란드인들은 거부했습니다. 1939년 11월 30일에 붉은 군대가 사전 통보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소련인들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수가 적고 현대적인 장갑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숲 속에서, 눈 속에서 스키와 화염병으로 공격했습니다. 소련의 사상자는 엄청났습니다. 실패가 너무 명백해서 스탈린은 전면적인 재편성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령관들을 교체하고 병력을 증강하고 포병을 강화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대가로 그들은 징역했습니다. 1940년 3월에 핀란드는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영토를 양도했지만 독립은 유지했습니다. 스탈린은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군사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붉은 군대의 이미지는 손상되었습니다. 독일은 주목했습니다. 그 전까지 소련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히틀러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핀란드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다면 독일이 먼저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스탈린은 석유, 밀, 금속과 같은 핵심 제품을 독일에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기계, 기술, 무기를 받았습니다. 두 정권은 서로를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사업을 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배신할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루마니아에 눈을 돌렸습니다. 1940년 6월에 그는 상황을 이용하여 베사라비아와 북부 부코비나를 요구했습니다. 고립되고 동맹국이 없었던 루마니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소련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상에서 그의 통제해에 떨어진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외교적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11월에 몰로토프는 공식적인 동맹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불가리아, 보스포루스 해협 및 다른 관심 지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히틀러는 예의 바르게 들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1월 20일에 그는 그의 최고 사령부에 소련 침공 계획을 시작하라는 비밀 명령을 보냈습니다. 스탈린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밧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시간을 벌수록 더 잘 준비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이미 그를 거슬러 돌고 있었습니다. 편의를 위한 합의로 시작된 것이 카운트다운으로 변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와 유럽을 분할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은 전쟁의 가장 잔인한 갈등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전략, 1939년에서 1940년까지 은폐된 범죄들. 폴란드 분할 후에도 스탈린은 징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통보 없이 히틀러와의 협정으로 확보된 지역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트해 국가들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이미 전년도부터 소련군이 자국 국경 내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제 모스크바는 완전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1940년 6월에 이 세 공화국은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붉은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 과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진정한 경쟁 없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예상대로 모든 새로운 의회는 소련에 통합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은 지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위장된 합병이었고 소련에는 깔끔한 진전이었습니다. 한편 스탈린의 눈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약하고 고립되었으며 지원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합의된 바에 따르면 베사라비아는 소련 지역의 일부였지만 스탈린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밀 협정에는 나타나지 않는 북부 부코비나도 요구했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에 붉은 군대가 드네스트르 강을 건넜습니다. 며칠 만에 요구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그 지역을 이동 중이던 독일군과 마주쳤습니다. 전투는 없었지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소련군 지휘관들은 독일군이 합의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측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논쟁은 격해졌습니다. 두 동맹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전만큼 확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를린은 스탈린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발트해 국가들의 점령과 발칸 반도에 대한 압력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보 보고서들은 모스크바가 더 많은 병력을 이동시키고 진지를 강화하며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로토프가 베를린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11월 12일에 관계 강화를 목표로 여행했습니다. 히틀러 및 리벤트롭과의 회담에서 그는 소련이 미래의 어떤 합의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핀란드, 불가리아, 다르다넬스 및 다른 핵심 지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요구적이었고 거의 도전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몰로토프는 파트너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 독일인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몰로토프가 모스크바로 돌아와 스탈린에게 자신의 인상을 전달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협정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곧 히틀러는 소련 공격 계획에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것은 단지 외관일 뿐이었습니다. 양측은 충돌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새로 점령한 영토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했습니다.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폴란드 지역에서는 억압적인 장치가 끊임없이 작동했습니다. NKVD는 죄수들을 범주별로 분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교, 판사, 지식인, 의사, 사제, 경찰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카틴 학살이었습니다. 1940년에 계획되고 실행되었지만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3월에 베리아는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2만 명이 넘는 죄수들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탈린은 주저하지 않고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4월부터 총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그룹으로 외딴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묶였고 눈은 가려졌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NKVD 요원이 뒤통수에 총을 쏘았습니다. 한 명씩, 날마다. 끝났을 때 시신들은 구덩이에 쌓였습니다. 카틴, 칼리닌, 하르코프 및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희생자 중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1943년에 구덩이를 발견했을 때도 크렘린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에야 진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련 권력의 최고 위층에서 명령된 대규모 처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트해 국가들에서도 숙청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강제 이주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받았습니다. 기차는 매일 시베리아로 향했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오직 목록뿐이었습니다. 정권이 확고해지는 동안 선전은 모든 단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영토는 위대한 소련 가족의 일부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에는 행복한 노동자들, 새로운 학교, 그리고 광장에 휘날리는 붉은 깃발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가 강제로 집단화되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수확물은 빼앗겼고 집은 파괴되었거나 멀리 보내졌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국가 상징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고유한 정체성의 흔적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전략은 나름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연설하거나 계획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씩 전진했고 나머지 세계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바빴습니다. 프랑스는 함락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없이 행동하기에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베를린에서도 스탈린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는 그가 중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더 큰 것을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확실한 유일한 것은 그가 점령하는 모든 곳에서 억압, 통제, 실종이라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위험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굴라그의 노예들, 붉은 군대 뒤에 숨겨진 강제 노동 시스템. 소련의 전쟁 노력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전선 너머를 봐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진하는 동안 그들 뒤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수였습니다. 소련에서 노동수용소 네트워크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국가기관은 전국에 걸쳐 확장된 교도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에는 적어도 한 개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베리아에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광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공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각 수용소에서 노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엄청났습니다. 1941년에 교도소 시스템에 통제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범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고발당했습니다. 잘못된 한마디, 불평, 의심. 그것만으로도 사라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 수는 증가했습니다. 스탈린은 군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도로, 기차, 공장, 다리. 모든 건설은 강제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도구 없이, 때로는 음식 없이. 목표는 몸이 부서지기 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굴라그에서는 날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었습니다. 휴식은 드물었습니다. 옷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음식은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배급을 덜 받았습니다. 그렇게 더 빨리 죽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은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송되었습니다.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한 광산에서 공공사업장으로. 그들이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만 주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정차 없이 봉인된 기차로 여행했습니다. 지도의 한 지점에 도착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외에도 노동 식민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들은 비슷했지만 감시가 덜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형기의 일부를 마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들도 착취당했습니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들은 막사에서 살았습니다. 널빤지 위에서 잤습니다. 담요 없이 추위 속에서 항상 감시당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추방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전체 민족을 이동시켰습니다. 전체 민족 집단이 그들의 지역에서 외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짐을 꾸릴 시간은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몇 주 동안 여행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집을 짓고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중에 이러한 추방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모든 집단은 제거되었습니다. 크림 타타르족, 체첸인, 볼가 독일인,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군대에서 복무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지도에서 지워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시스템은 자원을 창출했습니다. 금, 석탄, 목재, 석유, 모든 것이 노예화된 손을 거쳤습니다. 생산된 것은 전쟁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순환이었습니다. 죄수들이 군사기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는 더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전선에서 얻은 것은 뒤에서 땀과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방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수는 내부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였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대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최고 사령부는 NKVD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들은 이송을 조직하고 할당량을 지정하고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각 수용소 소장은 결과에 책임을 졌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결과가 있었습니다. 죄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은 끊임없었습니다. 숨겨진 숫자는 잔인합니다. 수백만 명이 수용소를 거쳐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흔적도 없이 죽었습니다. 재판도 없이, 묘비도 없이, 단지 파일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들이 반역자였습니다. 실제로는 노예였습니다. 시스템은 전쟁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내부 탄압의 도구로 시작된 것이 완전한 통제 기계가 되었습니다. 새로 점령된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소련 군인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히면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돌아오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때로는 몇 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웠더라도, 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도 말입니다. 스탈린은 산자보다 죽은 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심도 제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사람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심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선이 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밀고자를 이용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일부 죄수들은 협력하면 더 나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탈출 계획에 대해 알렸습니다. 불평에 대해 알렸습니다. 시위 계획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숙청을 부추겼습니다. 그것은 사슬이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사람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강제 이주될 때 모두가 갔습니다. 아기, 노인, 청소년. 수용소에서도 일했습니다. 일부는 작업장에서, 일부는 주방에서, 일부는 청소를 하면서. 어린 시절은 없었습니다. 오직 일상, 오직 복종뿐이었습니다. 질병은 흔했습니다. 추위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핵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부상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짧았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아니면 강한 힘 때문이거나 아니면 덜 힘든 일을 해서였습니다. 한편 선전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포스터, 연설 모두 당열, 승리,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정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소련 전선 뒤의 지옥, 전쟁 범죄. 히틀러가 1941년 6월 22일에 소련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을 때 붉은 군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진지를 휩쓸고 전체 군대를 포위하고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선 너머에서 진정한 공포는 소련 후방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놀라움과 굴욕 앞에서 가혹하게 대응했습니다. 침략자가 아닌 자기 편에게 말입니다. 그는 후퇴하는 모든 군인을 반역자로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KVD는 독일군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달아나는 자국 군인들에게 총을 쏘기 위해 전선 뒤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숙청 기간 동안 시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 중에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사람도 재판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평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는 한 번의 시선, 또는 늦게 도착하는 것,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즉각적인 처벌, 처형이 급증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군인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붉은 군대 내에서 수십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1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비겁함, 불복종 또는 공모 의심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일부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총살당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의 징역으로 인해 전체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NKVD는 적군 뒤에 진입했습니다. 해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숙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독일 점령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심지어 노인들도. 협력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해 국가들에서 탄압은 대규모였습니다. 모든 가능한 저항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시되었습니다. 나치에서 관리였던 사람들은 재판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숙청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또한 소련군 징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독일과 동유럽으로 진입하면서 강간은 체계화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공격받았습니다. 대낮에, 거리에서,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인했습니다. 때로는 공포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희생자들은 적군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여성들, 심지어 수용소에서 해방된 소련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비워졌습니다. 여성들은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노파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막으려 했던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쪽을 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베를린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소련군에 의해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침묵되었습니다. 소련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병사들 스스로 증언을 남겼습니다. 일부는 일기를 썼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장교들이 어떻게 공격을 허용했는지, 부대들 사이에 여성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처벌은 완전했습니다. 붉은 군대 내부에서도 테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불평하면 징벌부대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의 조건은 전선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살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뢰밭을 제거하거나 지원 없이 공격하는 데 쓰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돌려보내졌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단순히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독일군 포로들도 나은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또는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 행진하게 했습니다. 수용소에 살아 도착한 사람들은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보호도 없고 의료 지원도 없었습니다. 첫 겨울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일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NKVD 부대에는 이름 목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밤에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트럭으로, 때로는 걸어서.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공동묘지는 연이어 개방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숲에서, 뒷마당에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불화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주요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장교들도 잘못된 보고서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맹목적이었습니다. 명령이 수행되고 파일이 봉인되었으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스탈린은 이러한 범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정의, 해방, 도덕적 승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숙청, 강간, 내부 처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모든 것이 유효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이들이 테러가 멈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령 지역은 계속 감시되었습니다. 정보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라디오 교회, 대학이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공간에 개입되었습니다. 우연에 맡겨지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잡혔던 소련 포로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석방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강간당했던 여성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협력자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자살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먼저 범죄,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약탈, 붉은 군대가 강탈로 배를 채운 방법. 붉은 군대가 점령된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을 때 기아가 곧 나타났습니다. 소련의 병참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보급선은 붕괴되었고 시스템은 점령하는 지역에서 체계적인 약탈에 의존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 지휘부는 약탈에 의지했습니다. 약탈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직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식량, 동물, 의류, 연료 등 쓸모있는 모든 것을 확보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농장은 비워졌습니다. 마구간에는 가축이 사라졌습니다. 수레, 기차, 심지어 트럭까지 발견되는 모든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숨기려 하면 구타당했습니다. 항의하면 체포되었습니다. 군대는 목록을 들고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갔지만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은 가치 없는 종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가족이 이미 약탈당했는지 표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기아는 민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그들이 빼앗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계나 담배를 빵과 교환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단순히 문을 부수고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창고, 식료품 저장실, 오븐 등 모든 것이 수색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가져갔습니다. 도시들도 비워졌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말입니다. 피아노, 램프, 자전거, 시계, 양탄자. 운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져갔습니다. 많은 경우에 병사들은 집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군사 우편을 이용해 부츠부터 추금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독일에서는 약탈이 총체적이었습니다. 공장들은 조각조각 해체되었습니다. 기계류를 실은 기차 전체가 보내졌습니다. 기관차, 객차, 도구 등 모든 것이 소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독일 기술자들이 장비와 동행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소련 측에서 일하기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철도 운송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대의 화차가 약탈된 물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해진 경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폴란드에서 벨라루스로, 헝가리에서 우랄산맥으로 모든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약탈은 술 취한 병사들의 통제 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소련군은 전쟁 포로들을 징발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짐을 싣고 해체하고 파고 포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업 중에 죽었습니다. 직접적인 처벌 때문이 아니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모품이었습니다. 금 또한 전리품의 일부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소련군은 중앙은행을 장악했습니다. 금고에 동전, 보석을 가져갔습니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및 다른 수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옮길 수 없는 것은 녹였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은 강제로 찾았습니다. 때로는 고문으로 말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와인 저장고가 비워졌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경주마를 가져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케스트라 악기를 실어갔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가져갔습니다. 유용한 것은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모스크바로 보내졌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허용했습니다. 일부 장군들은 개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가구를 원하는지 선택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어떤 식기를. 봉인된 컨테이너가 보내졌습니다. 병사들은 싫었고 민간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부전선에서 약탈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석이나 시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찾았습니다.
소련군은 감자, 곡물, 닭을 빼앗았습니다. 음식을 찾지 못하면 장작, 옷, 도구를 가져갔습니다. 야외에서 또 다른 밤을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약탈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해방은 처벌을 동반한다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치에게 이미 고통받던 민간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도움을 기대했던 마을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회고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숨겼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가루를 묻고 햄을 지붕에 숨기고 귀중품을 위장했습니다. 일부는 병사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울렸습니다. 다른 일부는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매일의 싸움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도서관, 기록물, 필사본도 압수했습니다. 문화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말입니다. 그것들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대학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 문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수십 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지식 또한 약탈의 일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크렘린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이 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이 소련의 노력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탈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유용한 것은 가져갔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컸습니다. 많은 마을이 비축물 없이 남겨졌습니다. 기계 없이, 도구 없이 회복은 느렸습니다. 일부 부문은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일부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소련 지역에서도 약탈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대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프카스에서 징발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외국인과 현지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지침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약탈은 심리적인 후유증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둑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전후 보고서에는 범죄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폭력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불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약탈적인 점령의 숙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정상화였습니다. 적에게서 온 것이라면 모든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승리가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세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제약이 없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을 때 소련 측의 범죄는 제외되었습니다. 약탈, 강간, 처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피고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앉았습니다. 전리품은 이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동맹국들, 스탈린이 처칠과 루스벨트를 조종한 방법.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탈린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두 서방 지도자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런던의 처칠과 워싱턴의 루스벨트, 둘 다 소련 독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그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부터 소련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트럭, 식량, 연료, 무기, 수백만 톤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 대가로 스탈린은 히틀러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그 도움을 내부 지배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처칠은 끊임없이 여행했습니다. 그는 동유럽에서 소련의 징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계획, 전략, 한계를 제안했습니다. 스탈린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은 다음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루스벨트는 한편으로 제국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을 유용한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개인 서신에서 스탈린은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장했습니다. 그는 협력과 상호 존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국과의 회의에서는 팽창, 통제, 지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회담은 연극이었습니다. 시간과 양보를 얻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1943년 테헤란 회담은 핵심적이었습니다. 처칠과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이란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련 지도자는 자신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두 번째 전선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서쪽에서 공격하여 자국 군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칠은 이탈리아를 통해 남쪽에서 진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탈린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병력을 분할해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지지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회담에서 스탈린은 폴란드가 소련의 통제에 놓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주저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공동 전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탈린은 동유럽을 다룰 자유로운 길을 얻었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조작을 위해 몸짓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루스벨트를 프랭클린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이프, 병,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처칠에게는 더 강경했지만 필요할 때는 아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제 친절해야 하고 언제 위협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는 정치가처럼 보였습니다. 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체포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처형했습니다. 서방과 협정을 맺는 동안 그는 내부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동안 그는 전쟁 후에 반대편 대륙을 지배하는 데 사용할 장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에 처칠은 모스크바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발칸반도의 영향력 분할에 동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에 그리스는 영국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소련에, 유고슬라비아는 반반씩이라는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스탈린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종이는 서랍에 남았습니다. 실제 조약은 탱크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지원을 보냈습니다. 북극으로 가는 모든 수송대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기관차, 밀가루, 의약품, 폭발물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학살이 알려졌을 때도 말입니다. 대규모 탄압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을 때도 말입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새 지도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스탈린은 가장 큰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동유럽에서 자유선거를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는 병들었고 처칠은 지쳐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강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군대가 이미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구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지도는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약속은 종이에 남았습니다. 그 회담에서 스탈린은 히틀러와의 협정에 대해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발트해 국가 침공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대수롭지 않게 언급했습니다. 루스벨트는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초점은 독일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고 전진했습니다. 베를린 함락 후 스탈린은 약속된 모든 것을 얻었고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절반을 통제했습니다. 친소 정부를 세웠습니다. 반대자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자유선거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더 이상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점령은 확정되었습니다. 루스벨트와 스탈린 사이의 서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친근한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공정했던 것처럼, 마치 진실을 모르는 것처럼. 소련 선전은 스탈린과 그의 친구 처칠, 루스벨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승리했습니다. 처칠은 몇 년 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스탈린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신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얄타 회담 직후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보의 대가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동유럽의 민족들이었습니다. 동맹국으로 위장한 시스템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억압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주던 영웅들, 승리가 당신을 의심스럽게 만들 때, 전쟁 중에 소련 병사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스템 내에서였습니다. 스탈린은 사방에서 적을 보았고 심지어 자신의 장군들 사이에서도 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충성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복종과 두려움을 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 중 하나는 거르기 주코프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방어, 스탈링그라드 방역, 베를린을 향한 최종 공세를 지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승리의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에게 그는 위협이었습니다. 존경, 명성, 권력을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스탈린은 자신의 지휘관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전선에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에 개입했습니다. 상의 없이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주도권은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성공은 사형 선고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주코프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 또한 쌓았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능함을 처벌했습니다. 미움을 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의 움직임을 검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이 갈등의 끝을 축하하는 동안 스탈린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주코프를 그의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를 하위 직책으로 보냈습니다. 그에게서 대중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가 독일에서 약탈한 재산을 횡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굴욕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코프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강등되거나 체포되거나 강제 은퇴당했습니다. 일부는 수년 동안 용감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잠재적인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성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종만을 보상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거짓 보고서, 익명의 고발, 가로챈 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행동의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의심스러운 대화, 승인되지 않은 우정,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숙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가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아내들은 신문받았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재산은 압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스탈린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사상과의 접촉이 의심을 심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열을 적용했습니다. 재조사를 했습니다.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포로였던 사람들은 용의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반역자로 말입니다. 그들은 신문받았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천 명은 재통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의 손에 있었던 경험이 그들을 평생 각인시켰습니다. 붉은 군대 내부의 감시는 강화되었습니다. 정치위원들이 설치되었습니다. NKVD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정보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교라도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것으로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규율은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반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퍼레이드를 조직했습니다.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열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자신의 군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군대보다 순종적인 군대를 선호했습니다. 군사학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과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승리는 지휘관의 업적이 아니라 당의 업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충성을 배웠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일부 장군들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회고록을 썼습니다. 지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시당했습니다. 그들의 편지는 개봉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도청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리가 아니라 결정에 의해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받았습니다. 주코프는 수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스탈린 사망 후 그는 복권되었습니다. 다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위치를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주코프의 사례는 변함없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탈린 체제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위험했습니다. 재능은 숨겨져야 했습니다. 복종은 승리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의심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빛나는 사람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유지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탈린은 훨씬 더 큰 숙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단, 보고서, 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953년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의사 음모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불명예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반유대주의, 승리 뒤에 숨겨진 박해들. 전쟁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승리가 또 다른 탄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탈린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정체성, 영향력, 기억을 지우기 위한 조용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분쟁 중 소련의 공식적인 서술은 유대인 학살을 특별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민족적 기원을 명시하지 않고 나치에 의해 살해된 소련 시민들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목표는 희생이나 주역의 어떤 형태도 제거하면서 유대인 정체성을 집단적 희생 속에 희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박해로 바뀌었습니다. 전쟁 중 승진했던 유대인 작가, 시인, 예술가들은 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출판물에서 지워졌습니다.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유대인 문화단체들도 해체되었습니다. 1948년에 전쟁 중 국제선전 활동을 했던 유대인 반파시스트 위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 회원들은 간첩 활동, 반역, 민족주의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호한 혐의였지만 그들의 소멸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배우 중 한 명이자 위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솔로몬 미헬스는 가상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실제로는 스탈린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립된 사건으로 제시되었지만 일련의 선택적인 제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련 언론은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없는 국제인 또는 불충한 지식인과 같은 단어들은 거의 유대인 시민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사상을 조장하고 이중 충성심을 가지며 소련 인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언론은 또한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범죄로서의 절멸 수용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치 재판에서 소련 검사들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실시간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의학, 과학, 언론, 예술과 같은 주요 직업에서 과대 대표되어 있다는 생각이 장려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소련인에게 속해야 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기관적 차별의 은밀한 형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이른바 의사 음모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1953년에 여러 의사들, 그들 중 다수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 자백, 조작된 증거, 선정적인 언론 캠페인을 통해 조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았으며 국립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언론은 국제적인 의학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범적인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중은 대규모 숙청에 대비했습니다. 스탈린은 이 사건을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 의사들이 시온주의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부에서 소련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소수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캠페인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스탈린은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강제 이주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소련 유대인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집단들에게 했던 것에 위장된 반복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문서를 숨기고 성을 바꾸고 편지를 태우던 가족들. 일부는 유대인 기관과의 모든 연결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체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스템에서 어떤 주장도 명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사망했을 때 그 과정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의사 음모로 구금된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숙청은 동결되었습니다. 정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을 필요로 했고 공개적인 반유대주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소련 유대인 공동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죽거나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기관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검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뿌리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소련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끊임없는 취약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증언들은 많은 유대인 참전 용사들도 공식 행사에서 무시당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훈장에도 불구하고 공개 행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추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별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서 느껴졌습니다. 대학에서는 불문율의 할당량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성적이 요구되었습니다. 전문직 승진에서는 그들의 경력이 중단되었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민에서도 통제는 철저했습니다. 출국을 요청하는 것은 직업, 주거, 사회적 존경을 잃게 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설은 잔인했습니다. 나치즘의 적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비슷한 형태의 배제를 재현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법정, 사무실, 신문에서 말입니다. 시스템은 절멸시키지는 않았지만 무력화하고 지우고 침묵시켰습니다. 스탈린의 반유대주의는 최종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논리의 일부였습니다. 정체성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는 것. 유대인들을 통해 그는 완벽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죽음, 두려움과 침묵에 둘러싸인 마지막. 스탈린은 30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었고 말년에는 그의 성격이 더욱 의심 많게 변했습니다. 1952년에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부하들의 건강은 말 그대로 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나 시선이라도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적용했던 숙청이 다시 힘을 얻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크렘린 복도에서조차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스탈린은 당내의 저명한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크렘린의 유대인 의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압력해 얻은 진술로 조작된 이 사건은 의사 음모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체포되었고 다른 이들은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공식 언론은 증오와 불신을 부추기는 헤드라인으로 편집증을 조장했습니다. 자신의 협력자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확신한 스탈린은 모든 가까운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상을 바꾸고 의료진을 교체했으며 즉각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수십 년간 충성했던 사람들조차 감시받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독재자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밤에 걸어다니며 나중에 권력의 원에서 사라질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의심의 분위기 속에서 1953년 3월 1일 밤 스탈린은 쿤체보 별장에서 베리아, 말렌코프, 흐루쇼프, 불간린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의는 새벽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조지아 와인을 마시며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방으로 물러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3월 2일 하루 종일 스탈린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불안했지만 그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두려움이 의심보다 더 컸습니다. 불은 계속 꺼져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보좌관 중 한 명이 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입이 비뚤어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의사를 부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베리아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된 결정이라도 자신들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이 요청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때쯤 스탈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극소수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최고 지도자가 효과적인 도움 없이 고통받는 동안 정보 없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의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스탈린은 위독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실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모호한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의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단 한 단어도 감히 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위 관리들은 비밀리에 권력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승계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계획이나 공식적인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베리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했고 흐루쇼프는 신중하게 책략을 부렸습니다. 모두가 스탈린이 아직 숨 쉬고 있을 때에도 실수를 저지르는 첫 번째 사람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월 5일 밤 스탈린은 사망했습니다. 즉각적인 공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생중계되거나 시신이 즉시 대중에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발표는 간결했으며 라디오에서 낭독된 성명서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포는 그 남자의 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지도자의 끝이 아니라 침묵과 의심으로 유지되던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몰려들어 작별을 고했습니다. 거리는 마비되었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관의 이미지는 그가 강요했던 두려움의 기억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습관 때문인지 의무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음에 무엇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사망 후에도 많은 관리들은 허가 없이 서류 한 장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이 구축했던 시스템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시의 형태로, 당의 관료주의 형태로, 수십 년간의 탄압으로 인해 생긴 습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시신은 붉은 광장의 레닌 영묘에 안치되어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집회, 학교, 동상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의 모습은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 흐루쇼프는 스탈린해서 저질러진 범죄와 과잉을 비난하며 비스탈린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되고 제한적이었지만 상징적으로 강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일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탈린은 외부 동맹부터 내부 처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핵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서명은 비밀협정, 대규모 강제 이주, 군대 숙청, 전선의 억압적 명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소련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히틀러와의 협정부터 동유럽의 강제 분할까지 그는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들은 그 시스템이 두려움, 탄압, 침묵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숫자, 문서, 직접적인 명령을 밝혀냈습니다. 스탈린은 재판도 망명도 책임도 지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살아남은 모든 기록에 문서화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징벌적인 권력 모델이었습니다.